1918년 모든 전쟁을 끝낼 전쟁이라 불렸던 제1차 세계대전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지친 영혼들은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체결된 평화 조약은 승전국들의 복수심과 패전국들의 굴욕감만을 남긴 채 오히려 더 큰 비극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베르사유 체제에 대한 독일의 깊은 불만이었습니다. 조약은 독일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부과하고 모든 해외 식민지를 박탈하며 광대한 영토 상실과 함께 군사력까지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억울한 패배자, 도전받는 민족이라는 굴욕감과 피해의식에 휩싸였고 이는 훗날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발흥할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경제난과 사회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강력한 리더를 갈망했고 이들의 열망은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운 존재들을 불러냈습니다. 1929년 전 세계를 강타한 세계 경제 대공황은 이러한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실업과 빈곤은 절망을 낳았고 민주주의 체제는 무기력하게 비틀거렸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각국은 강력한 지도자를 내세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는 전체주의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베니토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이 로마 제국의 부활을 외치며 지중해와 아프리카를 향한 팽창주의적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독일에서는 퇴역 군인이자 선동가였던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나치당이 베르사유 조약 파기와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광적인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선동했습니다. 그는 실업과 빈곤에 시달리던 독일 국민들에게 강력한 지도력과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아주겠다고 약속했고 결국 권력을 장악하며 비밀리에 재무장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유럽을 넘어선 세계 지배였습니다. 일본 역시 메이지 유신 이후 급성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군국주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원 부족과 대륙 진출의 야망은 1931년 만주사변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며 동아시아에서 광범위한 침략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대동아국 영권이라는 명분 아래 아시아 지배를 꿈꾸며 서구 열강의 이권에 도전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창설되었던 국제연맹은 이러한 전체주의 국가들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며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일본의 만주 침략,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 그리고 독일의 라인란트 재무장화 등 굵직한 사건들 앞에서 국제연맹은 번번이 무력함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침략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히틀러에게는 국제사회는 자신을 막을 힘이 없다는 오만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또 다른 대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염원 때문에 독일의 팽창주의적 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보다는 유화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1938년의 미넨 협정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텔란트를 독일에 넘겨주면서까지 평화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화 정책은 히틀러의 야욕을 더욱 부추겼을 뿐 결국 전쟁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히틀러는 이들을 나약한 자들로 여기며 더 큰 야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스페인 내전을 통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전은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파시스트 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새로운 무기와 전술을 시험했습니다. 소련은 공화파를 지원하며 국제적인 이념 대결이 심화되었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방관하며 국제사회의 무력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전쟁의 먹구름은 그렇게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쌓여온 갈등과 전체주의 세력의 팽창, 그리고 국제사회의 방관은 결국 1939년 9월 또다시 거대한 전쟁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은 제2차 세계대전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히틀러는 소련과 비밀리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여 동맹국들과의 양면 전쟁 위험을 제거한 뒤 단치 회랑을 구실 삼아 폴란드 침공을 강행했습니다. 독일군은 전격전이라는 새로운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탱크와 항공기가 선두에 서서 적의 방어선을 뚫고 빠르게 진격하며 보병이 후속 공격을 가하는 이 전술은 순식간에 폴란드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에 폴란드의 동맹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3주 만에 독일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며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습니다. 1940년 봄, 독일군은 서부 전선을 향해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가짜 전쟁이라 불리던 시기가 끝난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순식간에 점령하여 북해의 제해권을 확보한 뒤 이어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중립을 침범하며 프랑스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대한 방어선인 마지노선을 건설했지만 독일군은 이 방어선을 우회하여 아르덴 숲을 통해 기습적으로 프랑스 본토로 침투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공격에 영불연합군은 당황했고 북부 프랑스의 해안가 도시 됭케르크에 고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많은 민간 선박까지 동원된 됭케르크 철수 작전으로 3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기적적으로 영국으로 탈출했지만 이는 패퇴의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불과 6주 만에 독일에 항복하고 파리는 점령당했으며 프랑스 남부에는 독일에 협력하는 비시 프랑스 괴뢰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유럽 대륙은 이제 거의 독일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영국만이 홀로 독일에 맞서 싸웠습니다. 독일은 영국 상륙 작전인 바다사자 작전을 계획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영국 해협의 제공권 장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1940년 여름 영국 본토 항공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공군은 영국 주요 도시와 공군 기지를 맹렬히 폭격했지만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영국 공군은 결사적인 방어와 뛰어난 레이더 기술의 우위로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독일은 제공권 장악에 실패했고 결국 바다사자 작전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처칠은 이때 이토록 많은 사람이 이토록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토록 많은 빚을 진 적은 없었다고 말하며 조종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1년 6월 22일 독소 불가침 조약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소련 침공 작전인 바르바로사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공산주의 섬멸과 게르만 민족을 위한 레벤스라움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 작전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상전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초기에는 막대한 소련군을 포로로 잡으며 승승장구했고 모스크바 코앞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광활한 소련의 영토와 혹독한 겨울 추위 그리고 소련군의 끈질긴 저항과 초토화 작전에 부딪히며 독일군의 진격은 멈췄고 전선은 길고 지루한 교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부 전선은 독일군에게 엄청난 인력과 물자를 소모시키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태평양에서는 일본의 야욕이 폭발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의 자원을 확보하고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 기습으로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날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이날을 치욕의 날로 선언하며 일본에 선전포고했고 이에 독일과 이탈리아도 미국에 선전포고하며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명실상부한 세계대전이 되었으며 연합국과 추축국 간의 거대한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42년부터 1943년은 전쟁의 흐름이 연합국으로 기울기 시작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각 전선에서 추축국의 공세는 좌절되고 연합국의 반격이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동부 전선의 대전환점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였습니다. 독일군은 소련 남부의 중요한 도시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기 위해 대규모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곳을 점령하면 볼가 강을 장악하고 코카서스 유전지대로 진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련군의 결사적인 항전과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겨울 날씨, 그리고 독일군의 보급 부족으로 인해 전투는 극심한 소모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될 정도로 치열했던 이 전투에서 독일 제육군 30만 명은 포위되어 괴멸적인 손실을 입었고 결국 항복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되며 독일군이 동부 전선에서 패퇴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독일은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북아프리카 전선에서도 연합군은 추축군을 압박했습니다. 1942년 10월 영국군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의 지휘 아래 영국군은 이집트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사막의 여우라 불리던 에르빈 롬멜의 독일 아프리카 군단을 격퇴했습니다. 이 승리는 북아프리카 전세의 흐름을 연합국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어서 1942년 11월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토치 작전을 통해 모로코와 알제리에 상륙하며 서쪽에서 추축군을 포위했습니다. 결국 1943년 5월 추축군은 북아프리카에서 완전히 축출되며 이탈리아 본토 방어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승리한 연합군은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침공을 단행했습니다. 1943년 7월 연합군은 시칠리아를 거쳐 이탈리아 본토로 상륙했습니다. 계속되는 패전과 연합군의 상륙으로 인해 이탈리아 내부에서는 무솔리니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고 결국 무솔리니는 축출되고 이탈리아는 연합국에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이탈리아 북부를 점령하고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며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연합국으로 돌아섰지만 국토는 전쟁터가 되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평양 전선에서는 일본의 초기 진격이 멈추고 미국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1942년 6월의 미드웨이 해전은 태평양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결정적인 해전이었습니다. 이 해전에서 미국 해군은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 4척을 격침시키며 일본 해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승리로 미국은 태평양에서의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후 섬 건너뛰기 전략을 통해 일본이 점령한 태평양의 섬들을 차례로 탈환해 나갔습니다. 1942년 8월부터 시작된 과달카날 전투는 연합군의 첫 대규모 지상 승리이자 길고 치열한 태평양 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연합국은 수세에서 벗어나 공세로 전환하며 승리의 기회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연합국은 추축국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며 전쟁의 종결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서부 전선의 대규모 반격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의 지휘 아래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연합군 15만 6천여 명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상륙 작전으로 독일군은 동부 전선과 서부 전선에서 양면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전력이 분산되었습니다. 연합군은 상륙 후 치열한 전투 끝에 프랑스 내륙으로 진격했고 8월에는 파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연합군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동부 전선에서는 소련군이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 패배 이후 계속 밀리면서 막대한 병력과 영토를 상실했습니다. 1944년부터 소련군은 동유럽을 거쳐 베를린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고 끔찍한 전투 끝에 동유럽 국가들을 해방시키거나 점령했습니다. 독일군은 동부와 서부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며 점차 공지에 몰렸습니다. 태평양 전선에서는 미국의 섬 건너뛰기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며 일본 본토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필리핀 해해전과 레이테 만해전에서 일본 해군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고 미국의 폭격기들은 일본 본토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오지마와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일본군이 죽음을 불사하는 옥쇄 작전과 가미카제 특공으로 저항했지만 미군의 압도적인 물량과 화력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전투들은 일본 본토 상륙 작전이 얼마나 처참할지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1945년 유럽 전선에서는 연합군의 총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소련군은 동쪽에서, 서부 연합군은 서쪽에서 베를린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독일은 마지막 발악으로 아르덴 공세를 감행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연합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1945년 4월 소련군이 베를린에 입성했고 지하벙커에 숨어있던 히틀러는 최후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자살했고 며칠 뒤인 1945년 5월 8일 독일은 무조건 항복하며 유럽에서의 전쟁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유럽 전선에는 길고 길었던 전쟁의 종결을 알리는 환호성과 함께 폐허가 된 도시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항복을 거부하며 결사항전을 외쳤습니다. 미국은 일본 본토 상륙 시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예상되자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원자폭탄 사용을 결정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리틀 보이가 투하되었고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팻맨이 투하되었습니다. 두 도시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수십만 명의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하며 만주로 진격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참혹하고 파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6년간의 전쟁 동안 약 7천만에서 8,5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대거 희생된 총력전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한 홀로코스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단면으로 기록되었으며 인종 청소라는 극악무도한 범죄는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수많은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고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전쟁 후 세계 질서는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유럽의 전통적인 강대국들은 국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습니다. 반면 전쟁의 승리국인 미국과 소련은 각각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맹주로 떠오르며 양극 체제를 형성했습니다. 이 두 초강대국 간의 대립은 약 40년간 지속된 냉전 시대로 이어집니다. 국제연맹의 실패를 교훈 삼아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강력한 국제기구인 국제연합이 창설되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제도 등 국제연맹보다 강화된 권한을 가지고 국제분쟁 해결과 협력 증진에 나섰습니다. 전쟁을 겪으며 식민주의의 모순이 더욱 명확해졌고 유럽 열강의 약화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탈식민지화 운동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수많은 식민지들이 독립을 쟁취하며 세계 지도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에게 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의 잠재력을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전체주의와 인종주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이 전쟁이 남긴 상처와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인류에게 평화의 소중함과 관용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